근데 이걸 좀 관통해서 이해해야 할 부분이 개별 주장을 따라가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이치카가 그렇게 얘기했죠. 역사책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역사관을 들여다봐. 이에이치카 주장입니다. 역사는 무엇인가에서 아주 강조한 그 사람의 역사책을 보려면 역사관을 이해해라. 그래서 저도 그 방법을 따라서 도대체 반일 종족주의자 그룹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사실 반일 종족주의의 주장에 대해서는요, 꼭 제가 안 해도 될 만큼 서평들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유튜브에서 뭐 하시는 분들도, 우리 심영환 선생도 자세하게 얘기하고, 제가 만난 적은 없지만 황현필 씨인가? 하는 그 유명한 또 이런 유튜브 쪽에 이제 요즘 뭐라고 합니까? 일타 강사라고 하나요? 이제 그런 분인 것 같은데, 아주 열심히 또 설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자세히 하고 있어서 제가 좀 부담을 덜었는데, 대신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도대체 안병직이나 이영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학교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까 강정숙 선생님하고도 조금 얘기를 나눴지만 그 얘기부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야만 이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한국 사회의 지적 맥락, 그리고 솔직히 이 얘기를 드릴 때 강 선생님하고도 똑같은 마음이었던 게 뭐냐면은 어쩌다가 저 양반들이 저 지경이 됐나.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반일 종족주의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아니 자네가 왜 그런 얘기를 하나 하는 저보다 한참 위에 선생님부터 아이 친구야 왜 그런 거 해 하는 사람에서부터 아이 선생님까지 그거 뭐 하실 필요 있어요?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데 제가 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역사가 부분. 그러니까 안병직은 누구이고 이영훈은 누구이고 낙성대 연구소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전체적인 80년대를 같이 호흡했었던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쪽을 좀 자기매김하는 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토착외고 100년사 할 때 이제 안병직 선생님한테는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거기에 이제 제가 만든 거 아니라면 썸네일의 대표 선수도 그렇게 올라갔더라고요. 사진이 아마 인상이 워낙 강렬해서 그런데 이분이 토착외고 소리 들을 분이 사실은 아니었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한국 현대사, 근현대사에 대해서 처음 눈을 뜨기 시작할 때 읽었었던 밑줄 쳐가면서 읽었었던 저자 중에 한 분이죠. 그 시절의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반일 종족주의는 주변에 보면, 울화통이 치면서 못 읽을 것 같다. 또는 집어 던질 뻔 했다.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이 사람들의 주장이 조금은 반일 민족주의, 주장의 내용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정제된 언어로 나와 있는 게 대한민국 역사의 기로에 서다라고 안병직 이영훈의 대담집이 있습니다. 2006년인가 아마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나왔었던 거. 주장이 새로워진 건 별로 없어요. 근데 더 강력해졌죠. 강렬한 언사로 훨씬 더 선동적인 언사로 공세적으로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 책을 읽으시는 게 이 사람들의 어떤 지적인 배경 같은 것들, 그런 얘기들이 좀 들어있습니다. 이게 반일 종족주의에는 그 얘기가 빠져 있죠. 자, 오른쪽에 있는 거 누군지 아시겠죠? 신영복 선생님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또 문재인 대통령도 존경하는, 그리고 신영복 선생님 젊은 시절입니다. 위가. 근데 여기서 단체 사진에서 보면 맨 왼쪽에 깃발 들고 있는, 맨 왼쪽 아래에 깃발 들고 있는 분이 신영복 선생님이에요. 이게 61년인가, 아직 5.16 나기 전에, 고려대학교에서 무슨 학술토론회가 열렸을 때 서울대 팀으로, 서울대 팀인지 상대 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대 팀으로 참가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승을 했나 본데, 그 가운데에 우승 상장을 펼쳐 들고 있는 사람이 안병직 선생입니다. 요즘 클로즈업이 되나요? 네, 안병직 선생. 그리고 여기가 신영복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 신영복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딱 안병직 선생님이 버티고 있는데, 신영복 선생님을 제가 인터뷰한 게 있어요. 제가 가끔 다음 주에도 우리 학교에서 신영복 선생님 강의도 하게 돼 있는데,
우리 신영복 선생님 뭐 인터뷰를 했죠. 인터뷰할 때 안병직 선생님 말씀 많이 하셨어요. 아유, 그래서 지금은 경제학과 대학원 요새는 이제 많이 안 가지만 80년대 중후반이 경제학과 대학원도 미어터질 때예요. 제일 많이 경제학과 대학원을 갈 때인데 그때는 뭐 한 40명씩 아마 한 해에 40-50명씩 갔고 그 가는 사람의 한 서울대 경제학과에 보면 교수가 몇십 명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한 70%쯤이 안병직 선생 밑에서 경제사 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만큼 인기 있고 그 진보적인 교수였어요. 신영복 선생님 말씀이 안병직 선배, 안병직 선생이 아마 한 4-5년, 3-4년 위이신데 그 대학원에 이제 안병직 선생이 있었고 신용화 선생님이 또 경제학과 대학원을 다니는데 그 두 분이 이제 버티고 있었는데 둘 다 굉장히 급진적이었다. 신용화 선생님은 이제 뭐 우리가 대학 다닐 때도 좀 그러니까 민족주의자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걸로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마르크시즘에 아주 밝았고 투철을 했었고 그다음에 안병직 선생은 뭐 이런 말할 수 없이 급진적이었다. 신영복 선생님이 누굽니까? 통역당 사건의 무기수예요. 그러니까 무지 급진적인 분인데 그때 안병직 선생님은 훨씬 당시보다 훨씬 급진적이었다 그렇게 말씀했던 분입니다. 여기 보면은 박현채 선생님이 계세요. 박현채 선생님 그 책은 안 갖고 왔나? 네, 제가 아까 찾아놨는데 여기가 박현채 선생입니다. 나이 드신 다음에 박현채 선생님. 여기 안병직 선생이에요. 이 박현채 선생님이 누구냐 하면은 태백산맥 있죠. 태백산맥이 왜 나왔을까요? 사실은 조정래 선생님한테 태백산맥 얘기를 아마 제일 많이 해준 분이 박현채 선생님일걸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박현채 선생님 얘기가 많이 나와요. 태백산맥에. 태백산맥에 나오는 소년발치산이 박현채를 모델로 한 거예요. 이 양반이 진짜로 광주 서중, 광주 일고, 광주 서중을 다니다가 입산을 했습니다. 입산을 해서 산에서 활동하다가 체포가 됐어요. 그런데 하여튼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이제 하여튼 일찍 풀려났습니다. 일찍 풀려나고 그리고 또 나이가 워낙 좋으니까 공부해갖고 서울 상대에 들어왔어요. 서울 상대에 들어와서 경제학을 공부하다가 대학원을 다니다가 이 양반이 인혁당 사건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래갖고 구속이 되고 하는 바람에 이제 뭐 정식 교수가 되지를 못하고 이분이 저작이 많아요. 자기 이름으로 나온 건 민족경제론 밖에는 없는데 이게 우상과 그러니까 이영희 선생님의 전환시대의 논리가 의식화 교재 1번이고 2번이 민족경제론이었어요. 2번이. 이상과 전환시대의 논리 읽고 그 다음에 읽히는 게 민족경제론. 그래서 뭐 70년대 운동권들의 필독서였죠. 그런데 이분이 또 그거 말고도 후진국 경제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거는 고대에 계신 다른 선생님 이름으로 나왔고 또 김대중 대통령이 쓴 걸로 알려져 있는 대중경제론도 사실은 박현채 선생님이 거의 이제 집필하다시피 이제 한 건데 그렇게 재주가 많은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80년대 진보학계의 사회경제 그러니까 경제학 분야에서는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아주 가장 중심적인 분이었는데 안병직 선생도 이분 못지않게 제도권 안에 계셨지만 열심히 활동했던 분입니다. 안병직 선생의 그 저서 중에 이분이 저서는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3.1운동이라는 책인데, 책이 어디 있는데 못 찾았습니다. 요 3.1운동, 원래는 역사학부에 썼던 논문이에요. 그 논문을 게재해서 했는데, 그게 말썽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33일을 비판했거든요. 이번에 그 설민석 씨가 이제 좀, 약간 장난기 있게 농담 비슷하게 이제 재밌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해서 좀 곤욕을 치렀죠. 룸살롱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뭐 사실은 그 비판의 원조입니다. 33일 도대체 뭐 했냐 이거예요. 요지집에서 그렇게 모여서 하고 학생들 있는데 거기 나가보지도 않고 뭐 그리고 이제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정말 나가고 안 나가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도대체 뭐 했냐. 칠파도 나오고 뭐 그러지 않느냐 가지고 이제 세게 비판하는 논문을 처음 썼죠. 그러니까 해방되고 나서 40년 동안에 33인을 비판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직후에 좌파들은 좀 했지만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완전히 이렇게 딱 신성시대 고인데 그걸 처음 금기를 깨는 글을 썼었어요. 그래서 재판도 받고 명예훼손으로 재판도 받고 곤욕을 치렀지만 하여튼 그럭저럭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요. 이 책은 이제 80년대에 나왔지만 70년대 창비에다가, 창작과 비평에다가 한용운이나 신채호를 소개하는 글들을 썼고요. 80년대 초반에는 이 한용운, 신채호의 저작, 지금이야 워낙 책들이 많이 나와서 다 쉽게 구해보지만 70년대나 80년대는 한용운의 저작, 신채호의 저작을 구해보는 게 쉽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때 이런 저작들을 풀어서 대중적으로 한용운과 신채호를 읽히는, 이게 다 안병직 편 아닙니까? 한길사에서. 안병직 편으로 냈고, 70년대에 또 중요한 글들 많이 썼었어요. 이분이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빠뜨렸지만, 목민심서를 번역한 분입니다. 목민심서가 대충 번역을 해서 이제 한 권짜리로 번역된 거, 그런 거는 많이 돌아다녔지만, 사회과학자들, 역사학자들이 다산연구회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실학연구가 본격화되는데, 거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분이 안병직 선생님이에요. 인정해 줄 건 인정해야죠. 그래서 그 6권짜리 목민심서를 번역을 해냈고, 거기에 이제 역사학자들도 참여하고, 돌아가신 김진균 선생님의 사회학과에 계셨던 그 선생님도 참여하고, 여러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우성 선생님 또 그 성대 역사과 또 참여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탄탄하게 우리나라 실학 연구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물론 이제 1930년대에 정인보 선생, 안재홍 선생이 이제 한번 붐을 일으켰고, 그러고는 솔직히 많이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70년대에 들어와서 연구한 그 그룹의 핵심 멤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뭘 했냐면, 과학적 사회주의 그룹이라는 지하 혁명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립니다. 이거 얘기하다가 어저께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이거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한 30분 휙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이제 4.19 이후의 기회를 따지면 인혁당이 있었죠. 1차 인혁당 사건이 있었고, 1차 인혁당은 고문 조직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해방전략당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2차 통역당이 있었고, 2차 인혁당이 있었고, 난민전이 있었고, 여기는 다 사형당하고 그랬습니다. 사형당하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과학적 사회주의 그룹이라는 건 이 1차 인혁당이나 4월 혁명 당시에 통역당, 민통련이라고 있었죠. 서울대 학생조직에. 그건 4월 혁명 기획을 때 제가 자세히 했었는데, 거기 핵심 멤버예요. 그래서 운동권의 전설적인 이론가라고 불리던 김정강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름을 들어봤어요. 우리 선배들 중에, 운동권 선배들 중에. 그러니까, 제가 속해 있었던 서클도 맥을 내려오면은, 그러니까 중간에, 단절이라기보다는 차단을 한 거죠. 일부러. 걸리면 안 되니까. 차단을 하고 했지만, 이른바 서울대의 무림 사건, 또는 80년 서울역 회군 논쟁 당시에 회군파죠. 그쪽 서울대 운동권의 주류라고 하는 게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사 멤버인데 거기에 조직원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조직원 중에 이제 또 한 명 거기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거기가 이제 워낙 은밀한 조직이었고, 또 하나 모르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진짜로. 거기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말로는 세상을 들었다 놨다 뒤집었다 엎었다 저쳤다 하는데, 그게 혁명입니까? 그건 아니죠.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모였고 진보적인 걸 했는데 행동을 해야죠. 행동을. 근데 여기는 뭐냐면은 자기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80년대 어떤 광주를 겪고 난 다음에 서울대에서 이제 운동 논쟁이 있을 때, 무학 논쟁이라고 했을 때, 저는 무림 계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건으로 거기 이제 꼬레비로 서 있다가 이제 군대도 끌려가고 해서 분류하면은 이제 무림이지만, 무학 논쟁에서 볼 때 그 무림 노선이 내가 속해 있었지만, 어렸을 때 속해 있었지만 꼭 그게 옳은 노선이었냐? 물론 학님이 꼭 정당했던 얘기는 아니에요. 학님처럼 했어도 깨지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싸우고 있는 거는 그건 아니다. 어떻게든 그 운동이라면 싸워나가면서 해야 하는데, 여기는 나는 중요하니까
딱 이건 뭐냐면 나는 중요하니까 현장에 있어야 하고 현장에 갈 사람들은 핵심은 현장으로 가라. 그 다음에 데모는 운동 오래 안 할 애들 시켜라. 왜냐? 운동해서 데모해서 감옥 갔다 오면은 저 호적에 빨간 줄 긋고 당국이 의심하기 때문에 노동 현장에 못 간다 이거예요. 아니 그런데 노동 운동을 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 투쟁을 회피하는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게 또 우리는 중요하니까 함부로 나서면 안 돼. 이러면서 책상 물림으로 있어. 그러니까 십몇 년을 버틴 거예요. 십몇 년을. 처음에는 가장 치열한 투쟁했을지 모르지만 현장에서 그렇게 해서 십몇 년 버텨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저는 안 해봤지만 뻔할 것 같아요. 감 떨어질 거예요. 현실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 머릿속에서는 급진하면 되고. 그러다가 이 전설적인 운동가 김정강 씨라는 분이 진짜 잡힐 때 전설을 남긴 게 있어요. 경찰이 쫓아가는데 이제 뭐 장놈 잡아라 하니까 누군가가 그 다리를 걸어서 넘어졌대요. 다리를 걸어서 이제 굴렀으면은 씨하고 이제 일어나서 또 열심히 뛰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리 건 사람한테 쫓아가서 훈계를 했다는 거야. 나는 민중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가 틀린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80년대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소문이 그렇게 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소문도 그 기억은 확실합니다. 그 기억은 확실한데 그런 소문이 든 것도 그게 역사적 진실하고는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식의 소문이 돌았다는 건 그거는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에요. 근데 그건 뭐냐면은 이 그룹에 대한 평가가 우리가 보기에도 어린 학생들이 보기에도 웃겼다 이거지. 왜 그런데 웃긴 평가가 나왔냐. 그렇게 거창하게 사회주의 혁명을 하고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고 한국의 레닌을 자처하던 양반이 뭐가 됐을까요? 민정당 정책조정실 무슨 위원이 됐어. 그렇게 들어가서 국회의원도 하고 뭣도 하고 했었으면 또 몰라. 김문수는 그렇게 했지. 근데 그것도 못했어. 그러니까 보니까 그거는 정치 묵기가 아닌 거죠. 정치인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김정강은 아마 김정강하고 그렇게 연결됐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안병직 선생도 그 그룹의 멤버였어요. 그런데 이 그룹은 탈탈 털렸거든요. 난 김정강 하나가 구속됐다고 기억을 했었는데 보니까 2명이 구속됐네요. 상대 출신 권형원이라는 사람하고 2명이 김정강하고 2명이 구속되고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인혁당, 통역당, 난민전 그런 거보다 규모 면에서 작지 않았을 겁니다. 서울대 출신의 핵심 진보적인 그 사람들이 몇십 명이 몰려 있었을 거고 거기에는 서울대 대학 교수에서부터 여러 그 현장에서 활동가들까지 들어 있었는데 중앙정보부가 이거를 그냥 풀어줬어요. 왜냐하면은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고 봤죠. 녹슨 총으로 무슨 저격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여기에 그러니까 그때 대학교 2학년짜리가 김정강이라는 이름을 들어서 알고 있을 정도였는데 중앙정보부가 몰랐겠습니까? 대학교 2학년 때 이 사건 터지기 전에 분명히 이름을 들었었는데 다 알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별로 위험하지 않다. 난민전은 유인물이라도 뿌리고 투쟁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난민전을 비판적으로 우리가 봤지만 지금은 난민전에 대한 평가가 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주변에서 얘기 들어봐도. 그런데 여기는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해서 살아남은 사람 있죠. 박모 씨라고, 박정희라고, 남노당 때. 그때 그런 것처럼. 그런데 살아남았는데, 살아남은 것도 좋습니다. 누구 꼭 감옥 안 가는 거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나는 거기서 안병직 선생의 글을 읽다가, 정말 소리가 나올 뻔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그리고 이 사건이 적발된 직후에 광주가 일어납니다. 광주 학살이 일어났거든요. 그 광주 학살을 일으킨 전두환 정권을 향해서 안병직 선생이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어디 보니까 당시에는 그 안병식 선생이 광주학살을 일어났을 때는 서울서도 무장봉기를 일으키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다라는 글을 보고 이거 맞나 의심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안병식 선생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두환 정권이 그렇게 흉악한 정권이 아니다. 합법적인 정권이다. 아까 일본 그 군국주의가 일본군 위안부를 할 때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일반화를 시킵니까? 그리고 그것과 광주학살을 어떻게 같은 저울에 달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랬었던 학살 정권을 놓고서, 그리고 광주학살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그걸 뭐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국가폭력 트라우마 센터, 뭐 국가폭력과 트라우마 그거 그 전공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권을 놓고 자기를 안 잡아갔다고. 대한민국의 공안기관이 그렇게 함부로 하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정원 자료는 제가 아마 안 선생님보다 훨씬 많이 봤을 겁니다. 네, 뭐, 사람마다 자료 보는 영역이 틀리기 때문에, 그쪽은.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안병식 선생이, 더군다나 지하혁명조직에 있다가 당신이 끌려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두환 정권의 그 시절의 공안기관이 고문하고 함부로 수사하지 않는 곳이다. 이 사람들을 안 잡아간 이유는 딱 이거예요. 얘네는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괜히 할 거 없이, 그리고 이렇게 딱 보니까 현장에서 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못하겠다라고 다 현장에 들어갔던 사람도 기어 나오고 있어. 김정광이도 기어 나왔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뭐하러 그걸 뚫게 패. 그리고 100개 투항하고서 민정당으로 들어가겠다고 봐달라고 하는데 미쳤습니까? 내가 중앙정보원이라도 안 잡아드리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뭐 그 김문수하고 친했어요. 뭐 이제 하여튼 그러고. 근데 이분이 80년대 중반에 그 일본에 갑니다. 안식년으로 이제 일본에 가는데, 일본에 가서 이제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가 이 급진적인 사람으로 딱 있으면서 마르크시스트 그 역사관에 딱 박혀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한국 자본주의는 이제 무너진다. 금방 무너진다. 그 유물론 관련 그 책 읽어보면은 막 읽어보면 자본주의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잖아요. 공황이 오고. 그러니까 그 대표적으로 무너진다라는 전제하에다가 폭삭 망한 게 1929년 대공황 왔을 때. 무너진다 하든지 진짜 대공황이 와서 그냥 무너졌잖아요. 그때 야 신난다 하고 어떻게 됐어요? 저건 이제 훅 불면 무너질 거 생각하면서 계급정책이 아주 좌경으로 가버리죠. 그렇게 됐더니 그 좌경으로 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본주의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좌경으로 가면서 사실은 이 무너졌을 때 타격을 입은 중산층들에 대한 대책들, 뿌티 부르주아들에 대한 대책들이 필요하고 그들을 쫙 혁명의 편으로 끌어들여야 하는데 다 무너지는데 필요 없어. 이거 농민도 필요 없어. 빈농만 있으면 돼. 노동자와 빈농만, 노농동맹도 안 하고 그렇게 급진적으로 가다가 뭐가 튀어나왔습니까? 나치즘 튀어나오고 파시즘 튀어나오고 일본 공국주의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급진작용, 자본주의는 맞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다가. 근데 여기는 이제 여기도 안병식 선생도 안망에서 충격받은 케이스예요. 망할 것 같았는데 한국 자본주의. 그리고 실제로 박정희가 총 맞아 죽을 때 괜히 총 맞은 거 아니에요? 경제가 파탄날 지경이었습니다. 부산에서 괜히 들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민중이 왜 부마항쟁 때 그렇게 순식간에 5만 명이 모였겠습니까? 경제가 힘드니까 그것도 많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한국 자본주의가 드디어 망하게 됐고 그걸 이끌던 지도자 박정희도 죽고 이제 망할 것이야. 그렇게 했는데 안 망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하여튼 뭐 경제가 이제 바뀌더니 이 84년, 85년인가 두 해가 연도가 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무역 흑자가 처음으로 납니다. 대일 무역에서. 그러니까 늘 일본한테 적자 아니에요.
일본한테 대일무역 흑자가 난 게 아마 이 반일 종족주의 그쪽에서 많이 강조하는 게 있을 텐데 24년인가 25년에 일본에 쌀 수출하면서 그때 이제 이 조선이 흑자를 보죠. 일본이 수입량이 워낙 많이 해가니까 뭐 그때 이후에 60년 만에 처음 흑자를 본 거예요. 안 망하네 하더니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하고 이제 깨치는데 생각이 바뀌는 거 얼마든지 좋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생각만 하고 살아요. 그런데 이분이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뀌셨어. 나카무라 사토루라는 일본의 경제사학자를 만났는데 거기서 안병직 선생의 인생이 바뀝니다. 70년대에는요 안병직 선생 강의를 난 못 들었어요. 수강 신청을 할 수가 없어서 10,000원이 돼갖고 그래서 아마 그때 뭐 편제가 어땠는지 사회과학대학 애들로 다 차버렸나 하여튼 그러고 뭐 한 번은 시간이 안 맞았나 뭐 이제 해갖고 2학년 3학년 때 계속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병직 선생한테 직접 배울 기회는 없었지만 나중에 이제 하여튼 그렇게 급진적이고 인기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일본에 가서 나카무라 사토를 만나서 중진 자본주의라는 거에 빠집니다. 그래서 중진 자본주의론이라는 걸 받아들여 갖고 오는데 뭐냐면은 한국은 더 이상 후진국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본주의 발전 경로가 이게 식민지 당하고 하면은 망해버려야 하는데 망하지 않고 중진국 대열에 올랐습니다 이거예요. 이건 새로운 이론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의 마크시스트 경제사관을 버리고 돌았습니다. 돌아왔을 때 이제 저는 경제학과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선생님의 변했다 소리가 이제 많이 들립니다. 안병직 선생님. 그리고 그때 제일 격렬하게 반발했던 게 이용우 선생이래요. 뭐 제가 안병직 사단 내부를 잘은 모르지만, 그거는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전강수 선생이라는 저하고 같은 학번입니다. 이제 전강수 선생이 쓴 글에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안병직 선생이 그렇게 생각을 바뀌고 난 다음에 만든 게 낙성대 연구소예요. 낙성대 경제연구소. 요새 이제 여러 가지 저작을 내는 낙성대 학파입니다. 근데 이제 낙성대 학파를 비판하는 게 정강수 선생. 오늘 정강수 선생을 모시려고 했더니 목요일 날 수업이 있으시대. 그래서 저도 한 20여 년 만에 전화했습니다. 옛날에 학부 대학원 다닐 때는 이렇게 친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오래간만에 했더니 어쩌냐고 해서 모시려고 했더니 그래서 다음 기회에 언제 한번 우리 제작진하고 상의해서 그래도 주말에는 지금 대구에 계신데 가끔 올라오신다고 하니까 한번 한번 하십시다 했더니 좋소 하고 그냥 약속은 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기회를 잡고 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이렇게 모실 분들을 다 모셨다가는 이거 특강 일주일에 2번씩은 해야 할 것 같네요. 하여튼 정광순 선생이 오마이뉴스에 비판을 했는데 이 비판하고요. 그 다음에 허수열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뒤에 이제 나올 건데 이 두 분은 내 비판이 특별합니다. 왜냐? 안병직 선생의 제자예요. 제가 이상한 게, 그리고 정강수 선생한테도 물어봤는데, 정강수 선생도 그냥 그러게 말이에요 하면서, 뚜렷하게 답을 안 해줬지만, 안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물어본 게 그거예요. 아니, 사람의 생각이 바뀔 수 있다. 근데, 어떻게, 아무리 선생님의 영향력이 커도 그렇지, 선생님 생각이 바뀌었다고, 안병직 사단이 그래도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30명은 됐는데, 그 사람이 획 바뀌냐. 그래서 따져봤더니, 그래서 공개적으로 안 선생님 비판하는 거는 우리 장 선생하고 허수열 선생밖에 없지 않소. 누가 더 있어 했더니 없다는 거야. 두 분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상지대학에 계신 조석권 선생, 저하고도 잘 아는 사이인데, 조석권 선생이란 분은 내용적으로는 실증 면에서는 안병직 사단하고 많이 같지만, 그러나 상지대라는 데가 잡아줘서 그런지 막가판은 안 했습니다. 막가판은 안 하고 대신 학계에 대해서 아니다. 낙성대 연구소의 성과에 의미 있는 게 많다. 저는 조석권 선생 글은 맞다고 생각해요. 읽어보면은
그 납득이 가는 부분들, 그리고 또 조석권 선생 자신이 우리나라에서 토지조사 사업을 제일 깊게 연구한 그 연구자 중에 한 분이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조석권 선생님이 토지조사 사업 설명하는 거 낙성대 연구소 쪽에서 하는 거랑 많이 비슷하죠. 아마 그 공동 연구도 같이 했었을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석권 선생이란 분이 계시고, 이제 그 다음에 장시원 선생이라고 또 계십니다. 장시원 선생 얘기는 이따가 이제 다시 하도록 하고요.